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섰던 우리 축구 대표팀 내 확진자가 스텝까지 포함해서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와 축구협회는 최대한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보낼 계획인데요.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부터 서울, 경기, 광주 전역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운 날씨에 더 활발해진다고 하는데요. 내일 서울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정부가 전세난 돌파를 위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1월 19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얘기를 계속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론을 또 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뭐 사실상 해산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제 이 후보 추천을 못했어요. 근데 네네. 추천을 못했을 뿐 아니라 활동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확보가 돼야지만 네. 그렇게 찬성을 해야지만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대 5표까지밖에 못 얻었어요. 3번 표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 최대 5표 얻은 후보가 2명까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6명 못 채워서 이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 거죠. 이 2명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하고 이 전현정 변호사인데 이 다 중립 성향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하고 네네. 이 법무부는 성향에 대해서는 또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법무부가 추천한 이 두 인물입니다. 즉 야당의 비토권 때문에 추천을 못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해산까지 가게 된 거는 어제 저도 여기 현장에서 있었는데 이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당 추천위원도 와 있고 야당 추천위원도 와 있으니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된다. 지금 정치권에서 서로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마치 아바타가 와 있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조율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오히려 이 추천위원회가 그러니까 유해한 그런 추천위원회가 될 것 같다. 차라리 이 종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기자들이 이제 있고 여기서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현 변호사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이거든요. 네네. 와서 혹시 말씀 끝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또 얘기를 해요. 뭐였냐면 야당은 이 속개되기를 원하고 있다. 즉 회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일종의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연 전술을 쓰고 있고 이 여당에서는 속전속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이 원하는 그림은 이게 지금 추천위 안에서는 안 되니까 이 활동을 종료시키고 이제 법 개정 수순으로 넘어가려는 거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천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싶으니까 이걸 속개하자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르면은 일단 여당한테 유리한 입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실 유리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당은 이렇게 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절차를 거치고 있었던 상황인 셈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압도적인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인 법 개정, 그러니까 공수처법 개정에서 기존의 야당의 비토권 있잖아요. 이거 못 쓰게 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고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 이야기 듣고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네, 뭐 수순으로 가는 거죠. 법 개정 쪽으로 가는 건데요. 오늘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이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서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5일로 예정돼 있는 이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거든요.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그것과 함께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도 있는데 이 네 개를 병합해서 심사한 다음에 법사위 전체 회의 또 본회의까지 쭉 가는 걸로 빠르면 다음 달 2일에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법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2일에 이것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원내대표 당 회의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 연내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간담회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속보를 좀 잠깐 전해드리면요.
인천에 있는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후 4시 12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서 공장 관계자 3명이 숨지고 아이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인데요. 부상자 6명 가운데 4명은 경상이고 나머지 2명은 상태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속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목동 열병합 발전소에서 네네. 화재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또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소방당국의 설명은 목동 발전소 안전핀이 부러져서 수증기가 발생한 거고 화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부상자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니까 또 속이 상하네요. 네. 영복을 빕니다. 자, 공수처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여당이 그러면은 이제 법 개정 작업에 독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빠르면은 이제 네 달이라고 하겠죠. 다음 달 2일. 본회의 때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하겠어요. 네. 이 반발이 심한데 지금 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을 보면 후한무치하다 그리고 공수처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런 표현 쓰면서 거칠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어쨌든 막을 수는 없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법도 소위에서 여당이 마음을 먹으면은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조금 더 지연 작전을 쓰겠다는 전략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과거의 부동산법 이 소위에서 처리할 때는 소위를 그때는 구성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국회의 관례가 뭐냐면 이 소위에서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안에 있는 그 소위에서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위가 구성돼 있으니 이 관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만장일치 때까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고 버틸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 개정을 이 목표한 시점대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또 아무래도 조금 잡음이 생기면서 갈등이 또 드러나겠죠. 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그때 국회에서 충돌했던 당시 그 야당 의원들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몸으로 막거나 힘으로 막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여론전을 펼치겠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공수처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이게 통과되면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알려서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때 공수처 이렇게 빨리 처리하면 안 되겠네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론전을 국민의힘에서는 펼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감찰을 하려고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오늘 법무부가 2시에 감찰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설명은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발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수사나 비위 감찰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사가 불발됐지만 추후 다시 방문 조사 일정을 잡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부장검사 한 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한다라고 해서 원대 복귀를 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평검사를 2명을 보냈다. 사실 이 부분은 검찰총장을 감찰을 하는데 평검사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모욕주기, 망신주기가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검찰총장 감찰이 처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은 그 전에 그만둔 거죠? 맞습니다. 그게 201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기도 했고요. 그때 이 한 신문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가 있다 이런 보도를 일면에 했던 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당시에 이 최동욱 전 총장은 이 박근혜 정부 조금 이 각을 세우고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상태였었고 결과적으로 황교안 장관이 이 지시를 합니다. 감찰하라. 그런데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은 사퇴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실제 감찰은 진행이 안 됐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감찰을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진행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서면 조사로 보통 많이 시작은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대검 측에서 밝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쪽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다음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 조사는 그 다음에 하는 게 통상의 감찰 절차인데 법무부에서는 어쨌든 바로 대면 조사를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조율을 하면서 서면 답변을 받은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조사를 들어오는 것은 뭐 그 전례도 없었고 이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네, 법무부는 뭐 규정을 들어서 법무부 훈령이죠.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과 자료 제출, 또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서 기타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협조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을 먼저 답변을 받고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사실 훈령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무부는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게 뭐 그동안 관례나 이런 게 있지만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의 감찰 일정에 대해서 대검은 협조해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에 있었던 사실 검사장 인사에 관련해서도 그때 윤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뭐 충돌을 했잖아요. 그때도 윤 총장이 아니 어떻게 인사안이 되는지 알려줘야 그걸 보고 입장을 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동안의 관례에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라고 반발했었어요. 뭐 이것도 그동안 있었던 관례나 전례에 따라서 좀 대검과 법무부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평검사를 보내는 거는 조금 수위가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뭐 감찰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가라. 이런 압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거는 보이죠. 지금 이미 갈등이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 모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네. 네. 자, 그리고 이 김해 신공항 무산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또 부산 쪽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반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김해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추진되는 곳은 가덕도 신공항이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K 부산 이 부울경 지역이잖아요. 둘 다 사실은 PK의 영역 안에 있어요. 가덕도 그렇죠. 신공항이던 기존의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던. 네. 그럼 왜 TK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할까 하면 지금 이 군위와 의성의 통합 신공항 이미 TK 지역 거거든요. 요거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추진을 할 건데 이 김해 신공항으로 하면은 이 TK 지역의 공항이 조금 더 이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공항을 조금 더 확장하는 수준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이 거기가 TK 허브가 지역, 되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이쪽 공항이 좀 힘이 빠진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속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남권에서 이제 갈등이 좀 벌어지는 건데 TK 의원들하고 PK 의원들 뭐 계속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자면 국민의힘이 특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TK 의원들이 거의 다 지금 뭐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인상적인 거는 이 잠룡이라고 부르죠. 이 대권 후보들은 또 이 상관없이 이 가덕도 신공항을 좀 다른 입장을 내놔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과는 상관없는 입장. 왜냐하면 표는 모든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선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TK 의원 중에 처음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부산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이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이 선거 이겨보려고 하는 거라고 민주당 비판하고 또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래파전, 이게 부산에 있는 유명한 파전입니다. 동래파전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K 지역 인사들이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는 거랑은 좀 다른 그런 발언을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보고 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는 사실 이 국민의힘과 어쨌든 함께 연대를 하든 아니면 제3지에서 모이든 그쪽의 세력을 안아야지 다음 뭐 대선 주자로 힘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TK 민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TK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동네파전 얘기도 하면서 비판한 것 같습니다. 네, TK도 버릴 수 없죠. 그렇다고 대놓고 또 가덕도를 욕할 수도 없는.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죠.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어려운 상황이죠, 네. 사실. 끌려가는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이 민주당 측에서는 하도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 가덕도 신공항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뭐 옛날에도 그랬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그런 뭐 사실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근데 과거를 보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 네. 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밀양과 가덕도와 김해 신공항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걸 결정하지 않았어요. 편익 비용 다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이거 다 미달이다. 아무 곳에도 신공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TK나 PK나 모든 민심을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이거 2016년 결정할 때도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검증단이 와서 검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김해신광 지정을 했는데 그때 TK, PK가 정말로 싸웠거든요. 막 싸우다시피 했어요. 네. 밀양과 가덕도를 내세우면서. 근데 그걸 어느 한쪽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외국에 있는 그런 팀을 불러와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거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다. 두 손에 떡을 쥐고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재보궐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한다. 그 얘기를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것 같고 오늘 출사표 던진다고 했는데 던졌나요? 네. 오늘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 네. 포럼에 나와서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좀 인상적인 표현은 재건축 조합장처럼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놨는데 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에요. 그 가칭 허니스카이라고 해서 이 한강변에 재건축 단지를 공급해서 좀 이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부동산 문제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그 부분을 공략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가에 이어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죠. 오늘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의 김규정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전세난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너무 올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놨어요. 2022년까지 11만 4천 호의 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방안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LH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 중에 현재 공실로 사용되지 않는 비어있는 물량 3만 9천 호를 조속히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공공전세라고 해서 뭐 소득 기준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무주택자 추첨제로 뭐 시세의 90% 이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매입 약정형 주택을 사들여서 1만 8천 호 정도를 전세형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공공전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짓고 있는 신축 단지들 중에서 약정을 통해서 4만 4천 호 정도를 구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비주거용 상품들,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용으로 내놓는 공급 계획 13,000호 정도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총 11만 4천 가구 정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조속하게 좀 공급해서 전세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호텔 그리고 상가 사무실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전세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진심이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들, 비판들도 많았고요. 이게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종로에 있는 베니키아든가요? 그 호텔을 약간 좀 개조를 해서 청년주택으로 했는데 뭐 월세를 뭐 이것저것 다 합하니까 70만 원 가까이도 돼서 너무 비싸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썩 뭐 좋지가 않았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 이번에 내놓는 계획은 그거보다는 훨씬 좀 나은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금은 나아져야겠죠. 종전의 만족도가 워낙 나빴고 네. 공급됐던 사례들이 사실상 좀 실패 사례로 현장에서는 더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비주거용 상품 개조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공급을 해야 할 텐데 일단 전체 물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000호 정도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되니까 전체 11만 4천 호 중에서는 10%가 채 안 되기는 합니다. 이런 상가나 사무실, 호텔 개조 물량이요. 네. 다만 이런 공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좀 인프라나 교육, 교통환경 등이 잘 갖춰진 주거 지역은 아니고 상업 지역의 이런 비주거용 상품들이다 보니까 네. 뭐 개조를 아주 잘 하지 않으면 거주용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일 수 있고 결국에는 원룸 타입이나 이런 데 그치게 되면
가족 단위, 자녀가 있는 전세를 찾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좀 맞지 않는 형태일 거다라는 거고요. 호텔이나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 주택이랑 달라서 뭐 바닥 난방이라던가 뭐 환기라던가 배관, 뭐 음식할 수 있는 시설들 내부 이제 주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공간들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개조를 하려면 개조 비용이 더 네. 크게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종전 사업과 조금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이런 비어 있는 뭐 숙박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민간 사업자들이 개보수해서 공급을 하고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정부가 일부 임대료나 시설 이용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이어서 월세도 좀 비싸고 실제로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시설이라던가 공간의 리모델링도 굉장히 열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정부가 좀 사들여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주도 사업이 되면 종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싶긴 한데 여전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살만한 가구형 전세가 나올지는 좀 여전히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호텔 방을 개조해서 이걸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텔 방에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넣으려면은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뭐 말씀하신 배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냥 기숙사처럼 그냥 가서 자는 형식 뭐 이렇게밖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세요. 진짜 좀 큰 비용을 들여서 구조적으로 여러 네. 개를 터서 뭐 큰 공간을 만들고 이런 좀 대형 이제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원룸 같은 객실 같은 뭐 고시원이나 뭐 심하게 말하면 그렇죠. 뭐 극장 같은 그런 것들에 그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시고요. 공간 자체도 아무래도 뭐 도심 호텔이다라고 뭐 선별 기준을 조금 제한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이 주거용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자녀 있는 가구 같은 데서는 규모도 규모지만 그런 데서는 애들을 못 키울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잘 개조를 해도 비용도 좀 고민이 되고 결국 쓸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도심 상업 지역에서도 좀 만족스러워 할 만한 1인 가구, 젊은 직장인들 이런 분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까지 낮추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90%라고 해도 지금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근데? 네, 그래서 이 발표 있었을 때 바로 네.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네네. 부분에 정부가 90%보다는 좀 더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매입형 사업이고 긴급 공급을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게다가 좀 신축 위주로 약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신축들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종전 사업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매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좀 중전에 저희가 서민형 공공임대처럼 저렴하게 공급하기는 좀 어려울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 공급 계획들 나오면서 사실 중산층들까지 이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계속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국민임대나 이런 것처럼 아주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임대료보다는 조금 높게 시세 수준에 좀 근접할 수 있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로 어떤 형태가 공급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런 사례들 내역들이 발표되면서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나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현미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이유가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는 임대차법 이것 때문이 아니고 저금리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임대차법이라는 것이 거의 중론인 것 같은데 네. 좀 문제를 진단하고 바라보는데 조금 약간 시각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2분기에 급속도로 전세 물건 부족이나 전세난, 그에 따른 가격 상승, 그리고 매매, 월세까지 자극받는 이런 전국적인 상황으로 급격하게 번진 데는 임대차법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쓰면서 사실 물건들이 묶이고 신규 계약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치솟고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여서 사실 이번에 뭐 포함될 가능성은 다들 없다고 생각했지만 임대차 2법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셋값이 막 치솟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하기는 것 자체가 원래 힘들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그럼 매매가도 다시 전셋가가 매매가를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신용대출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영끌도 힘들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현찰 있는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도 지금 집값이 이렇게 치솟고 하면서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대출 규제나 각종 이런 규제 강화들이 결국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자금 마련 요건들 이런 수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차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세난에서 촉발된 매매 가격 자금 현상이 수도권에서 지방까지도 다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서 사실 오늘 전국 7개 지역을 추가로 조정지역 지정하는 발표까지 있었죠. 부산이라던가 김포라던가. 그래서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시중에 많고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주택 구매 심리는 좀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신용대출들 규제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여유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혹여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물건을 조금 내놓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엔 현금 부자들 뿐이지 않겠냐라는 지적들이 나와서 이번에 긴박하게 끌어모을 수 있는 주택으로 뭐 급한 불을 끄려고 이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다면 전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 아파트 같은 것들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 마련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요 지원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매매 전세가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같은 수요자들이 전환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쪽만의 공급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매매에서 전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 조금 펼쳐놓고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24번째죠. 부동산 대책이. 네. 자, 이번 대책은 어떻게 뭐 전세 시장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보다 양은 일단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 뭐 조건이 완화된다거나 신축 빌라나 이런 것들 공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일부 혜택을 받는 전세 못 찾는 분들 나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내 집 마련 못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전세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난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하반기 내년에 좀 추가적인 어떤 대책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서 매매 시장도 계속해서 들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데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의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클릭 핫뉴스 이브닝쇼의 공식미남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는 건가요? 네, 무착륙 비행인데 착륙은 안 하고 그렇죠. 외국 상공까지 갔다가 네. 돌아가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오는 출발했다가 비행기 타러 네, 그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네. 초기에 뭐 외국에서 이런 상품이 있다더라고서 네네. 이제 아마 해외 토픽 같은 거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항공 관광업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추진한다는 거고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금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다 보니까 항공 그다음에 뭐 관광 면세 업계가 지금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업계에 좀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새로운 관광 형태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도입하겠다.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이제 비행기 타고 네네.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품인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모든 항공사들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보니까 한 6개 정도 네네.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좀 확실히 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조속히 관련 상품 출시되도록 정부하고 항공사 간에 협의를 한다고 했고요. 이달 말까지 준비 절차 마무리하는데 현재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렇게 6곳이 아하. 상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출시가 되면은 이 운임으로만 항공사가 한 48억 1천만 원 정도 매출 얻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도 또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 한 $600 기본 술 한 병에 뭐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그리고 면세점 안에서 뭐 그 전과 똑같습니다. $600 안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한다고 하니까 총 소요 시간 한 3시간 정도의 예상 운임은 일반석 기준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짜리 상품이 될 거라고 하네요. 저는 사실은 출장 다니고 옛날에 그럴 때 네. 너무 비행기 많이 타갖고 비행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가? 네. 땅 밟을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이 면세점 쇼핑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만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아까 이 돈 내고 탈까를 생각해봤는데 네네. 아직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네네. 그래도 오랜만에 비행기 타는 그 기분, 기내식 한번 먹고 예, 그다음에 면세점 가는 그 기분을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사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기내식 좋아하셨어요? 기내식이 맛은 없는데 그냥 네. 그게 주는 감성이 또 있잖아요. 아, 감성.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황우석 전 교수 관련 소식이에요. 네, 그 2005년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일으켰던 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오랜만에 이제 뉴스에 이름을 올렸는데 대통령상이 취소가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그 상장과 함께 상금 3억 원을 지금 10일 이내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황 전 교수의 대통령상을 취사한다 18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수상 이후 16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고 서울대 재직 시절이었던 2004년에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추출했다는 내용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었었잖아요. 네네. 다들 기억하시죠? 그 황 전 교수 논문 조작 밝혀지면서 2005년에 서울대로부터 이제 파면됐고 과기부도 이제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 과학자 지위를 철회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금도 1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상금이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이제 귀속이 되고 2016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서 황 전 교수에게 수여된 서운이 취소됐어야 했다. 정부가 이렇게 밝히면서 법 개정 사실이 뒤늦게 인지된 탓에 취소 요청이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조금 의외였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많은 분들 반응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취소 안 했냐?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계속 취소가 안 되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뭐 취소를 하고 또 상금도 반환을 해야 된다는 소식이고. 네. 자, 축구 대표팀 소식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들 지금 감염이 돼서 황희찬 선수 걸렸던 얘기도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이제 평가전 하기 전에 선수들 6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 1명 네네. 이제 확진이 됐다고 해서 많이 놀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멕시코하고 할까 말까를 결정했는데 서로 하자고 합의를 해서 경기를 했고 또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네. 맹활약했던 황희찬 선수가 그러니까요. 추후에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17일 카타르하고 평가전 이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황희찬 선수하고 스태프 1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이 이 축구단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난 15일 멕시코전 앞두고서 실시했던 코로나 검사에서는 권창훈 선수, 이동준 선수, 조현우 골키퍼, 네. 황인범 선수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아. 재검사에서 또 김문환 선수, 나상호 선수가 추가로 양성 판정 받았었거든요. 총 8명이 확진 판정 받은 상황에서 2명이 또 추가가 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승리한 게 그 카타르전이고 거기서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보였잖아요. 그 16초 만에 첫 골을 넣었는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최단골 기록이었고요. 아, 그런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경기를 해서 그때가 또 500승을 또 거둔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좀 축하를 받았었는데 참 황희찬 선수 네.
최근에 소속팀에서 약간 조금 그 설 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국가대표에서 골 넣은 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일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돼서 좀 안타깝고 라이프치히로 가기 전에 베를린에서 이제 판정 소식을 들었고요. 라이프치히 팀도 이 소식 접한 뒤에 베를린으로 방역 차량 보내서 황희찬 선수 구단으로 좀 이송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세기를 타고 영국으로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워낙 지금 잘하다 보니까 네. 구단주가 전세기를 따로 보내줬어요. 아. 빨리 복귀해라. 안전하게 혼자.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다르게 혼자 이제 전세기 타고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 골 넣었을 때 같이 포옹을 했거든요. 골 넣고서 이제 세러머니를 했어요. 그렇죠. 막 골 넣으면 세레모니들 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팀 내에서 골 가장 많이 넣고 네네. 있고 영국 EPL 리그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이 2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맨시티하고 지금 중요한 경기를 일요일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못 뛸까봐 무리뉴 감독이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고요. 그 손흥민 선수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토트넘도 지금 초긴장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올렸어요. 뭐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 많이 했어라고 하면서 전했는데 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죠. 근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지금 좀 사실은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황희찬 선수하고 다 같이 경기 뛰고 그렇죠. 또 라커룸 쓰고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좀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지금 다들 음성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우리 황희찬 선수 너무 막 미안해하고 그러는 거는 그 선수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예.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얼른 빨리 뭐 네. 병에서 근데 이겨. 워낙 유럽 지금 평가전 갔는데 유럽 자체가 지금 확진자 네, 너무 맞아요. 많고 오스트리아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갈 때부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좀 역시나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겁니다. 네, 모두들 빨리빨리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핫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미 대선 ABC.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 개그맨 분들 중에서는 아마 미국 정치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자부합니다. MC 장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가장 웃기는 개그맨은 못됐지만 가장 미국을 잘 아는 개그맨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미국 열심히 공부해서 조지 클루니의 친구가 되고 싶은 게 꿈인 남자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게 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조지 네. 클루니가 친구한테 네. 100만 달러를 줬다고. 그러니까 한화로 11억이 넘는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한테 줬더라고요. 게다가 세금도 다 내줬다고 합니다. 친구 되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네. 어려운 시절 자신을 이렇게 도와준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 선행은 베풀게 되면 언제 또 이렇게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 베풀고 삽시다. 자, 그리고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네. 이 미대선 ABC 코너에 청취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거 다 MC 장원님 덕분이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뭐 전혀 공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문턱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 좀 창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보다 더 모르는 애가 저기 앉아 있으니까 이런 위화감 없이 편하게 질문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처럼 이 미국 정치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0951이나 TBS 앱을 통해서 의견 보내주시면요. 이 질문에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셨거든요. 네. 오늘 우리 MC 장원님이 골라오신 질문은 어떤 거예요? 네,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9971님께서 보내주신 네. 내용입니다. 미국의 두 정당 마스코트가 동물입니다. 보기에 좀 어색하고 이상하던데 혹시 사연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이 코끼리, 네. 그리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동물이 당나귀잖아요. 네네. 보통 잘 상징으로 안 쓰는 동물들을 두 당 다 쓰고 있더라고요. 네네. 코끼리랑 당나귀. 자, 이 동물이 정당의 상징이 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코끼리랑 당나귀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네.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당나귀가 먼저 좀 나왔어요. 네. 이거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네네. 선거에 출마하고 그럴 때 이 앤드류 잭슨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비속어래 갖고 네. 잭애스라고 불렀어요. 어. 약간 영어로 약간 비속어죠. 아니 저는 잘 몰랐는데 네. 그냥 어감만 들어도 안 좋은 소리인 것 같네요. 예. 그게 이제 뭐 약간 고집스럽고 말 안 네. 듣고 뭐 이런 막 뒷발질 잘하고 막 이런 이제 아. 당나귀 같은 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네. 뭐 약간 좀 멍청하고. 네. 근데 그걸 은근 좋아했대요. 앤드류 잭슨이. 아. 그래서 이제 앤드류 잭슨을 가리키는 말 해갖고 그렇게 불러서 약간 민주당하고 이렇게 연관된 것처럼 했었는데 네. 그때 약간 단발적으로 그 일이 있고 네. 나중에 가서 한 1800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정치 풍자 만화를 그리는 사람 중에 네. 토마스 네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스트.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 풍자 만화를 그리면서 민주당을 그 예전에 그 기억을 떠올렸는지 네. 당나귀 비유를 하고 아. 공화당을 코끼리 비유를 해서 쓴 거예요. 네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은 이제 무슨 벼랑에 있는 약간 무슨 외나무 다리 같은 데를 코끼리가 조심스럽게 건널까 말까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야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어서 네네. 어쨌든 그때 그 만화가가 그렇게 만들고 나서는 네. 지금까지 그냥 코끼리 당나귀 아. 이렇게 오고 있죠. 그 만평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네네. 상징이 됐군요. 네. 아 그때 상황은 좀 공화당이 좀 더 덩치도 크고 유리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민주당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외나무 다리 같은 이거는 저는 사실 그 부분 정확히 왜 코끼리를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근데 아마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을 이 코끼리가 건너면 안 되잖아요. 네네. 무너지고 절벽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거를 할까 말까 약간 이렇게 발을 디딛는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장 극화시킬 수 있는 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코끼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상징인 당나귀가 처음에는 비하 표현이었는데 좀 그걸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상징까지 된 케이스군요. 그렇죠. 재밌는 사연이 또 숨겨져 있었네요. 자, 질문이 채택되신 우리 9971님, 이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택되셨으니까요, 김지훈 박사님의 책, 그리고 저의 교과서이기도 하죠, 기념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미 대선 공부 한 달 만에 이 전문가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저 MC 장원, 네, 미 대선 ABC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은 사실 뭐 한참 전에 끝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뭐 탈세도 있었고 사기도 있었고 지금 뭐 이혼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실제로 제기가 좀 되고 네네. 있더라고요. 예, 현재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아니요, 미국은 없어요. 한 번도 없었나요? 전직 대통령은 감옥 안 가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게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라기보다는 근데 뭐 끝나고 약간 동병상련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전관 예우를 좀 확실하게 네네.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군요. 그래서 저 궁금하더라고요. 트럼프 이런 의혹들이 실제로 밝혀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궁금하고 특히 트럼프의 탈세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는 일단 나오긴 나오는데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탈세가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네. 얘기가 많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제가 회계사도 아니고 네. 사실 미국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거 그리고 로이터라든지 뭐 아틀란틱이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거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 정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네.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한 4가지로 크게 분류가 할 수 있어요. 네 가지로요. 네, 그 연방에서 걸리는 법이,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봤을 때 이제 탈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뉴욕 주 정부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뉴욕 주 안에 있는 뉴욕시의 맨하탄 디스트릭트에서 노리고 있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여성 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걸어놓은 소송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다 있고, 이제 가장 크게 나왔던 얘기가 사실 연방 정부 쪽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연방 IRS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세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세금을 얼마나 냈나 봤더니 거의 한 푼도 안 냈어요. 대통령이 세금을 안 냈다고요? 그랬대요. 네, 하나도 안 내고 야. 2016년, 17년 그 사이에 네. $750 낸 게 전부다. $750를 냈다고요? 네. 그 돈 많은 트럼프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돈을 안 낼 수가 있었을까? 네.
보면은 진짜 돈 많이 쓰거든요. 예. 엄청나게 막 정말 화려한 생활을 하고 뭐 전세기 타고 네. 막 이러잖아요. 네. 모든 거를 비용 처리를 한 거죠. 아. 자기 사업체 그 업무 네. 비용. 그 아. 알잖아요. 예, 그 명목이 사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한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자기 머리 헤어스타일링 네. 이 비용 아, 그거 이런 아무나 거. 못할 것 같긴 해요. 예. 예. 거기에 뭐 한 뭐 7만 달러를 썼다. 7만 달러를. 그러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8,800만 원 뭐 이 네. 정도 되겠죠. 네. 아무나 못할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트럼프만 쓴 게 아니라 뭐 딸인 이방카도 뭐 거의 뭐 1억이 넘는 돈을 뭐 헤어라든지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데 썼다. 의상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 상당히 고가의 제품을 전부 다 업무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전세기 타고 뭐 이런 것도 휴양지 가는 것도 그렇고 자기 별장 산 것도 이거는 투자용이다라고서는 회사 네. 돈으로 사고 아, 이건 의혹인가요? 아니면 밝혀진 건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그 세금 그 내용 네. 그거를 안 밝히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뉴욕타임즈에서 그걸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거죠.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거를 비용을 처리를 해서 회사 돈으로 다 쓴 걸로 나오는 거고 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 뭐 사업을 하면은 컨설팅 피를 외부 사람한테 이제 준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동산 개발업하고 네. 트럼프라는 이름을 빌려줘서 일종의 라이센스를 빌려줘서 그걸 로열티를 받는 네. 그런 사업 이제 그게 가장 큰 건데 네. 해외에 이제 무슨 뭐 트럼프 호텔 뭐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네. 그럼 자기 그걸 빌려주잖아요, 이름을. 근데 한 300만 달러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뭐 76만, 77만 달러. 네. 굉장히 많은 돈이죠. 300만 달러에 그렇죠. 77만이면 그걸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데 예, 그러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네. 77만 얼마 달러가 얼마 후에 이방카의 계좌로 송금이 된 그 금액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컨설팅 비용을 이름 모르는 누군가한테 줬다라고만 장부에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보니까 이방카한테 마침 똑같은 액수가 입금이 어. 되어 있는 게 보였다는 거죠. 요놈 딱 걸렸네, 요놈. 예. 요놈 표현 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이제 회사 돈을 횡령을 했다, 혹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서 그러고 하다 보니까는 뭐 자기는 일단 돈이 없다, 뭐 회사 돈을 다 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적자예요. 아,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났으니까 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또 빌미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어프렌티스를 찍었을 때 그때는 트럼프가 수익이 있었대요. 그 출연료는 따박따박 들어오니까요. 출연료 들어오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수익이 없고 그리고 다 적자고 심지어 네. 그 어프렌티스에서 받았던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득세를 낸 거는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인가 내가 또 회사가 적자가 나갔고 이거 다 제하고 공제하고 하니까 세금 지난번에 냈던 거 도로 네. 돌려받아야겠다. 그래서 돌려받았대요. 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그죠? 예. 예. 야, 정말 이게 이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정말 트럼프가 트럼프 했네요. 예.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있잖아요. 네네. 자기 뭐 플로리다 마라라고나 이런 데도 골프장이 있고 한데 이제 골프장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 골프장이 계속해서 비즈니스상으로는 뭐 안 좋고 적자고 네. 그런데 투자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투자를 해갖고 돈을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요. 네. 근데 제 이름으로 이걸 투자를 하면은 뭐 국세청이든 어디서 냄새를 받고 그렇죠. 오겠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MC 장관님한테 부탁을 해요. 네. 대신 투자를 해달라. 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줘요. 네. 그럼 MC 장관님이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요. 돈이.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서 이름을 빌려준 MC 장관님한테 한 200만 원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100만 원은 이윤이다라고 신고를 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서 한 10만 원 커미션을 줘요. 커미션. 네. 그리고 90만 원은 쩐쫀히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아, 정말 야, 부정부패 백화점이네요. 뭐 아직 밝혀진 건 아니에요. 네, 뭐 수사 사실이라면. 중이니까.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트럼프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준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네. 얼마래더라? 4억 2천만 달러 정도 빚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4억 2천만 달러. 예, 근데 사실 뭐 이거 다 따져보면 10억 달러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준 그 쩐주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출처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사업도 다 망했고 사실 예. 세금도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안 낼 정도였다고 하는데 계속 투자는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돈은 누가 과연 대줬을까? 그 지점에서 네. 러시아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러시아. 예. 그렇죠. 예. 뭐 이거는 뭐 그냥 정황상 의심 뭐 이런 네. 얘기지만 왜냐하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 약간 무슨 그런 네. 재벌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긴 네. 하거든요. 그 스캔들이 있었죠. 러시아 예. 스캔들. 그래서 러시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성이 됐을 때 그러면은 돈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벌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니까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어떤 일을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음모론일 수 있겠지만 네. 그 거래 대가로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을 넘겨줬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의심인 거죠, 의심. 그러니까요. 참, 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어떤 의미에선 참 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아, 그렇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엄청난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네. 그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면 이렇게 엄청난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이유를 좀 이제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저렇게 계속 이제 버티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건 있거든요.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의회에서 물론 숫자는 민주당 수가 많지만 네. 주로 따지면은 공화당 주가 더 많아요. 네. 그 의회에서 만약에 대통령 그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주가 한 표만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가 재선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또 높지는 않다. 네. 이게 뭐 절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양쪽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과 그리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들이 같이 이렇게 표가 보내줘야 되는 서티피케이션이 보내줘야 되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이 퍼퓰러 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투표했던 그 투표 네. 그거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부정투표였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지만 가능한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나가겠죠. 네. 그 월가에서는 뭐 다음 달 14일까지 최소 3개 주 그 선거인단 확정 짓지 못하면 트럼프가 혹 만에 하나라도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일까요? 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별로 이렇게 높아 보진 희박하다. 않다. 매우 희박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 다 드렸고요. 오늘도 많은 것들 또 배워가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 대선 ABC MC 장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어려운 경제 이슈를 쉽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속 서민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투어 우리나라 뭐 최대 여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투어가 전 직원 무급 휴직을 4개월 연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제 받기는 받는데 마치 휴직한 것처럼 꾸며서 받아놓고 그리고서 사실은 이제 뭐 해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고용 기금이라고 하죠. 보험기금이라고 하나요? 이게 뭐 요새 하도 안 좋으니까 이게 뭐 바닥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안진걸 소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무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고용보험 기금을 모아서 이 재원을 바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드리게 되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은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냐면 가능하면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고 고용은 유지하되 현상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일단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뭐 무한히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200억 원 영업 적자를 내고 2분기에 500억 원 이상 손실이 나서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고용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무급휴직 기간을 좀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해서 이런 회사들이 그 순차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뭐 아시아나 등등 네네. 여러 회사들이 거론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고용보험 기금은 점점 이제 그 고갈이 되어가는 상황이 맞고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보따리에 좀 남은 돈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도 지원이 좀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또 네. 그에 준해서 올려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기저기에서 좀 끌어와서 3천억 원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기금의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또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용보험제도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IMF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고용보험이 당시에 거의 바닥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실업이나 해고를 당하니까 자살하고 노숙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고용보험이 확대됐는데 보험료는 1.6%, 우리 노동자는 그중에 이제 0.8%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박연미 선생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올해 3조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 열심히 내잖아요. 방금 말한 건 직장인들이. 그러면 그 15조쯤 되는데 지금 사상 최대 실업 사태에 직면하니까 매달 5달 연속 1조 이상 나간 거예요. 고용보험이.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이나 해고를 많이 당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조 정도 올해가 적자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지금 국회 예산 정책제에서도 추산해보면 내년도 3조가 또 적자가 된다. 그럼 이제 고용보험 기금이 원래 한 10조 넘게 쌓여 있었는데 점점 이게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쌓아놨던 돈도 그러면 추가로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직장인들이 사실 있을 것입니다만 다만 이제 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이 아예 적용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 한 300만 명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올해 이제 예를 들면 예술인들 뭐 내년에 택배기사님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 그때 보험료가 좀 늘어나는 면도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또 그러면 또 지급사에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보험률이 일부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실업이나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니까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 다만 보험료 저희들 느낌으로도 보험료가 좀 나중에 오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들 어느 정도까지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자, 이제 민생 현안 이슈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자 부담을 조금 완화한다 해서 굉장히 좋은 네. 이야기도 같은데 사실 서민분들이 그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뭐를 돈을 좀 대출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2금융권으로 찾기도 하고 그래서 20% 인하하면은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못 받게 되면 결국에는 사채 시장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연표를 좀 보시면 2002년에는 대부업의 연 최고 금리가 66%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24%로 내려왔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이걸 4%포인트 낮은 20%까지 낮추겠다. 이게 정부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자를 내오시던 분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축은행이나 그 이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문다고 해도 신용이 아주 나쁜 분들에게는 굳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돈을 빌려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예 이런 제도권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윤이 남는 그 선에서 제도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진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24%라는 이자는 너무 과도하다. 이에 대한 그 반론이 꾸준히 있어 왔던 건데 해서 239만 명 정도가 지금 이 부분에서 20% 이상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좀 집계가 돼요. 만약에 정부 안대로 적용이 된다 하면 208만 명이 4,830억 원 정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권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되고 만약 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대환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고금리를 좀 중금리 수준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안내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엄청 오래된 논쟁입니다. 사실 IMF 때 이자 제한법을 없애라고 강요해서 없어졌는데 그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단체 반대했던 거. 아니 나도 이자 제한법 없으니까 정말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 폭리를 취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화차하고 피에타의 배경이 되기도 했거든요. 결국은 사채에 시달리다가 못 갚으니까 네. 도망 다니고 쫓기다가 뭐 산에 묻히고 막 이런 게 영화로도 나온 건데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이자율은 지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 넘으면 다 폭리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예외적으로 66%까지 허용해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4% 내렸고 그것도 너무 높아서 20% 온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다만 정부 발표에도 우리 박연미 기자님도 잘 지금 40~50만 명 정도 혹시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20%로 빌려주게 되면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대부 기관들이 그분들 특히 이제 대부업체겠죠. 아예 안 빌려줘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인원은 그러면 정부도 그런 걱정이 있다면 사실 대부업체가 자기들이 20%로도 소득이 남으면 그중 일부는 흡수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대출 못 하겠다는 사람은 대출 안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불법 사채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최근에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국민들께서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햇살론, 세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들은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부업체보다는 낮은 금리로 10%에서 20% 사이에 그 금리로 서민들, 저신용 서민들과 중소기업에게 빌려줍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사채 쪽으로 가지 마시고 대부업체를 갔는데 먼저 제1금융, 재금융에서 안 빌리니까 대부업체 가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대부업체도 가기 전에 먼저 이 서민금융진흥원을 가시라. 그러면 콜센터 전화번호 1397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마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분들까지 추정컨대 한 300만 명 안팎으로 됩니다. 이 300만 명이 지금 너무 생활고가 심해서 급전을 빌리는데 1,2금융 안 빌리니까 대부업체를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1397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셔서 최대한 그래도 대부업체 낮은 금리를 알아보시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퇴짜를 맞는 서민들이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그 인원이 40만 명 정도 추정된다고 했다면 그분들이 불법 사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퇴짜 놓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퇴짜를 놓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기준인가요? 그러면?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원래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7등급 이하를 위한 대출 상품을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햇살론, 세망홀씨, 뭐 바꿔드림론, 뭐 미소금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대부업체에서도 퇴짜를 맞았는데 정부 대출에서도 퇴짜를 맞으면 이분들은 정말 불법 사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외 없이 정부는 일단 지원을 해주되 이분들이 예를 들면 상한에 대한 상한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 상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회생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자리 프로그램을 잘 연동해서 갱생도 하면서 정부 돈을 떼먹지 않도록 왜냐하면 정부 돈을 떼먹으면 이게 세금이 날라가는 문제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에 갔는데 정부랑 지자체가 갔는데 거기서도 돈을 안 빌려준다. 그럼 불법 사채로 간다는 건 거의 불보도 뻔합니다. 근데 그 햇살론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이제 대출 이 프로그램을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추세인가요? 안 소장님께 부탁드릴까요? 그 통계 가지고 계시면? 예, 지금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아마 최근에 더 그 최대 신용을 3조에서 4조로 늘렸다고 지금 올해 7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인원은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는 금액을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번 발표에서 지금 논란이 된 게 바로 그 40만 명의 대부업체에서도 그럼 24%에서 20%를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이 사람들을 돈을 안 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부 발표도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지금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으로 찾아오는 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퇴짜를 맞았으면 대부업체에서. 그러면 지금 7월 10일 날 3조는 4조로 대출 규모를 늘렸는데 저는 이 금액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저금리 시대고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더 싸다. 그리고 3분 안에 비대면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컵라면 대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신문 지상에 그렇게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1%대 초저금리에 수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고요. 은행권이 이 신용관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사이에 사실 이자 부담이 국민들에게 좀 전가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에서는 대외적으로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금리가 비싼 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동안 공적 자금 같은 것들로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빚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용평가 능력을 키워서 빌려줘도 떼먹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으면 사실은 서민들한테 이자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막 남발해서 꺼줘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능력은 키우지 않고 앉아서 돈 받아서 고리로 꺼주고 이 이자 마진만 챙기는 방식의 그런 금융 행태는 이제 좀 벗어나라는 감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지금 서민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또 막 격상될 것 같잖아요. 지금 계속 300명대가 지금 이틀 연속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죽을 맛이죠. 너무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드시죠. 저희 동네도 문 닫은 데도 벌써 막 생기고 그래갖고 자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임대료 걱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회사원들은 그래도 만약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온다 그쵸. 하면 아껴서 허리띠를 확 졸라매서 이 혹한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근본적으로 힘든 건 장사는 안 되는데 고정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이에요. 제일 큰 게 뭐니 해도 이제 임대료가 될 거고 직원들이 있었다면 고정비용 중에 가장 큰 경상경비가 아마 월급일 텐데 거의 다 내보냈다고 맞아요. 보셔도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버티다 그래도 안 되면 간판을 내리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만든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까지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 올해로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반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해서 자발적으로 좀 동참하고 서로 상호 부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 선의에만 기대기는 좀 한계가 그렇죠. 있을 거고 뭔가 업황이 지나치게 안 좋을 때는 그 월세도 사실은 인상 요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인하 요구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요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현재 건물주들께서 알아서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만 깎아달라 하니까 그 임대료 깎아주면 내가 다시 신고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우리 세입자님 힘내라고 100만 원을 주신 사례가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전국적으로 5%가 안 됩니다. 전체 건물주 중에서요. 아주 일부만 동참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 시장이라든지 일부 연예인들이라든지 방금처럼 조금 깎아달라는데 많이 깎아준 미담이 널리 알려져 있고 상당히 많이 깎아주신 걸로 알려진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슬픕니다. 근데 세입자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건물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임대인이 100만 원을 깎아주면 50%를 연말에 법인세나 임대소득세 차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부담하면 되는 거 나머지 절반은 정부나 국민이 부담해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이야말로 건물주택에서 정말 이 채부자택 상생의 묘미를 한번 발휘해 주셔야 되고 그중 50%는 환급을 받는다. 그리고 그 임대인이 좀 어려우면 임대인에게도 정책금융을 정부가 확대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임대인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제가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인이 조금 더 동참해달라 하니까 안진걸 씨 우리도 대출 엄청 끼고 지금 집 사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이자가 몇백만 원씩 나와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는 고통분담은 완전히 제도화돼야 된다. 자, 세입자 힘드니까 건물주 임대료 깎아서 정부가 세금 지원도 해줘요. 근데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그대로 지금 이자를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자도 연동해서 유예를 해주거나 깎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되는 금리나 요구권에 예를 들면 이자를
따박따박 내던 건물주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자 그 월세를 인하해 줬다. 그런 것도 금리나 요건의 아하. 원인으로 그 근거로 네네. 들어가야 되는 거. 지금은 개인이나 법인이 승진하거나 신용도가 상승했거나 네네. 재산이 늘어났을 때만 적용이 되니까 수용률이 50%가 안 금리나 됩니다. 요구권을 이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는 임대인에게도 예, 그렇게 적용을 인정도 시키는. 해주고 예를 들면 그 일반 대출자 우리 이제 방송 들은 분들도 네네. 지금 금리나 요건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가서 신청해야 네네. 되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서 지금 최근에 그 인하 신청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요. 믿지야 문제니까 다들 신청하시자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요. 네. 저도 항상 점검해 보거든요. 제가 현대카드 앱하고 우리은행 앱으로 해보니까 지금 한 3번 클릭하니까 나와요. 어쨌든 첫 화면에 노출 안 시킨 유감입니다. 앞으로 저는 첫 화면에 노출시켜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거기서 몇 가지 이제 네. 클릭하면서 이제 금리나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으로는 요건이 승진, 재산 증식, 뭐 자격증 취득 네네. 뭐 이런 걸로 한정돼 있는데 네. 앞으로는 저는 성실 납부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대 마진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들이 네. 금융권 이자 인하에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제가 오늘 말했던 이슈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슈들은 이야기하면서도 답답하고 언제쯤 해결될까 갑갑한 이슈들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듣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밤에 이 뉴스를 들었어요. 이 화이자 네.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95%. 그러니까 90%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중간 결과였죠? 네, 최종 분석 결과 감염 예방 효과가 95%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취약층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예방 효과가 95%에 달했다라고 화이자의 와. CEO 측이 얘기를 해서 약간 희망이 그러네요. 더 커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자, 모더나 백신 이제 두 군데서 네, 지금 네. 나올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수주 내에 이거를 뭐 FDA 승인을 받아서 곧 뿌리겠다라고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네. 장관이 한 얘기인데요. 이 백신들, 그러니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죠. 일단 출발하고 있는 것들이 이 백신들이 몇 주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고 배포할 준비가 될 네네. 것이다라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두 개 백신 다 합해서 한 4천만 회 투여분이 준비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승인을 기다리는 채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취약계층 2천만 명에게 먼저 접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천만 명이 이제 다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의 백신은 면역 형성을 위해서 4주 간격을 두고 2번 정도 맞아야 되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정부나 자치령에서는 백인이 일단 승인을 받으면 이제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빨리 배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금 냉장 저장 요건이 복잡하다. 네, 맞아요. 영하 콜드 체인이 80도, 어마어마하다고. 네, 예. 영하 20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우리가 배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최종 승인은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진 지 한 3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너무 임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긴 그쵸? 한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하긴.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차선책일지라도 빨리 실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네. 뭐 어쨌든 이거라도 해야 네네.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뭐 개발이 뭐 확실하게 안전성이 네네. 보장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접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이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었다. 네, 어제 네. 저녁 9시까지 일본 전역에서 2,201명의 확진자가 어이구. 발생했습니다. 1월 16일에 첫 감염자가 발표된 이후에 하루에 2,000명 이상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올 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봄에 1차 유행기, 여름에 2차 유행기 그때도 한 하루 평균 8월에도 1,000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 이후에 약간 잠잠해졌는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확산세가 커지면서 네. 이렇게 2,000명까지
수준까지 지금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1차 유행 때처럼 긴급 사태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경제가 워낙 그때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도쿄도는 일단 우리는 너무 심각하다. 네. 그래서 감염 상황 등급을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릴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같은 것들을 지금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 의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건 GoTo 트래블입니다. 여행 지원을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여행을 가라 이런 장려책인데 그거 했다 망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감염자가 이렇게 급증한 것이다라고 네.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부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굽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관광업, 지역 경제가 다 네네. 지금 마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면 고투 트래블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자세가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북반구가 겨울이 오면서 네네. 예, 전부 전반적으로 막 올라가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연기됐잖아요. 내년 네. 7월로 이 도쿄올림픽 네.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바흐 IOC 위원장이 도쿄를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가 총리랑 회담을 가져서 우리는 유관중으로 올림픽을 연다는 데 합의했다라는 발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일본 주간지 슈칸 아사히가요. 최신호에서 논픽전 작가 혼마류 씨의 말을 인용해서 올해 안에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놔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분이 IOC가 이미 일본 정부랑 대회 조직위원회에 내년에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복수의 관계자들에게서 내가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감염사가 굉장히 심각한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올림픽 취소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스가 총리랑 바흐 위원장이 개최한다. 이 방침만 내세운 건 일종의 허위 제스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분은 지금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 정부가 지금 내년 1월쯤에 취소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관계자들로부터 나는 들었다. 그래서 선수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때가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히 신문 기자 출신의 저널리스트 호시 히로시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또 대회 개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지금 흐르고 네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조직위원회라든가 외무성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대회 개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하순부터 올림픽 관련 실무회의가 중단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IOC랑 일본 측뿐만 아니라 주요국 관계자들과의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호시 씨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유럽 국가들 내에서도 고민이 깊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깊은데 겉으로는 지금 개최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도와주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코로나19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12월 초순까지 대회 개최 여부를 판단해서 잘하면 내년 1월에 취소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흘러나오긴 있긴 한데 일본 정부는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이 돼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네. 백신을 맞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킴 시네마 아유 정말 네. 네. 뭐 언제나처럼 네,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네, 오프닝을 해주시는 우리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떤 영화인지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사를 들으셔서. 그 당시에 고장면은 그 외워가지고 패러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대사 자체를 드카프리오 대사도 참 멋있어가지고 You're gonna promise me not yet. You're gonna die an old lady in the bed. 추위에 떨면서 했던. 떨면서 맞아요. 부캐에서 네. 타이타닉 자, 준비했습니다. 타이타닉. 네. 뭐 너무 유명한 영화고 그때 아카데미상을 그해 11개. 예,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빼고 거의 다 탔어요. 제 기억에는. 작품상, 감독상. 예. 그 98년도 그 당시 그 아카데미상 수상식을 씹어 드셨죠 그 당시요. 그러니까요. 네. 뭐 어마어마한 영화고. 자, 이거 사실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영화를 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가장 할리우드의 두각을 나타냈던 영화가 그 길버트 그레이프. 어우, 너무 잘했어요, 이게. 네, 맞아요. 조니 뎁. 네. 네. 그거로 이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연기파 배우로 이제 그 이제 그
입성을 한 것은 네네. 이 영화가 처음이죠. 자, 뭐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1912년 4월 12일 그 이제 영국을 출발해 가지고 뉴욕을 향하던 타이타닉호가 뉴펀들랜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북쪽에 있는 캐나다 유빈 예.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유빈과 충돌해서 4월 14일에 침몰을 해요. 그래서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그런 끔찍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카데미상 98년도에 11개 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굉장히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요? 뭐? 그 솔직히 이 영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터미네이터 2 이런 것들로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그렇죠. 약간 캐나다 출신 B급 감독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특히 뭐 돈은 많이 벌었지만 네. 터미네이터 1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굉장히 그 B급 영화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 CG로 만들 돈도 없어가지고 네. 그 스톱 모션이라고 해서 네네. 한 컷 찍고 움직이고 한 컷 찍고 움직이고 한 컷 아 찍고 그래요? 그 1편 보시면 굉장히 허죠. 해요. 아니 뭐 저도 기억에 뭐 굉장히 와 진짜 끝내준다 이런 건 아니었죠. 그 재밌었거든요. 스토리는 재밌죠. 네, 그래서 별 생각 없었는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AFI라고 해서 아메리칸 네. 필름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미국 영화 연구소 어떻게 보면 이 할리우드에서 인싸들만 모이는 건데 네네. 거기에 제임스 카메론은 안 껴줬대요. 아. 이런 캐나다 출신 B급 감독. 원래 또 캐나다 약간 무시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그런 위해서 게 뭐 하는 있어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이 98년도 아카데미 수상식 때 그 감독상을 받을 네네. 때 대사를 외쳤지 않습니까? I'm the king of the world. 카메론 감독이 너희들 봤냐? 내가 할리우드를 이제 지배한다. 서름을 씻었다고 하죠. 아, 저는 그냥 약간 오바스럽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그런 또 스토리가 얼마나 있었군요. 서러웠으면. 근데 이게 원래는 제작을 좀 꺼렸다고 들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네. 90년도 이 초중반 만 하더라도 물과 관련된 블록바스터는 다 망했어요. 아, 그래요? 특히 제임스 카메론 감독했던 어비스라고 네네. 한국에 아마 심연으로 개봉을 했을 거예요. 에드 해리스 주연해가지고 네네. 물과 관련된 영화 쫄딱 망했고 그게 89년도가 개봉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 그 기록을 못 깨고 있는데 물과 관련된 최악의 폭망 블록바스터 케빈 코스트너의 워터월드. 그걸 봤어. 근데 심지어 저는 왜돈 보고 말 걸 내고 극장에서 봤어요. 그걸 왜 돈 심지어. 내고 그게 95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헐리우드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비스 네가 감독해서 망했지, 케빈 코스트너 주연해가지고 워터월드 망했지, 네네. 또 물영화 난 돈 못 대준다. 근데 사정사정해서 겨우겨우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참 보면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이타닉의 스토리는 뭔가 사람들이 매료되는 게 약간 있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고증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죠. 거기 뭐 실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실존 인물 가운데서 가장 그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것이 노부부가 네네.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맞아요. 서로 안고. 서로 꼭 안고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게 실존 인물이었거든요. 스트라우스 부부라고 아하. 해가지고 그 뉴욕에서 그 당시 가장 큰 지금도 크지만 네. 그 백화점인 메이시 백화점의 네네. 그 CEO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 백만장자이고 그 당시에 구명정이 충분히 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여보 이제 우린 여기서 그냥 생을 같이 마감합시다. 아유. 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틀리라고 바이올린 키는 네네네. 악단 그것도 실존 인물이었거든요. 아. 그 하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신이 발견됐어요. 오, 그래요? 네, 시신이 인양되고 옆에서 그 당시 썼던 마지막 바이올린도 인양이 됐는데 네. 이걸 박물관에 기증을 해야지 이게 또 경매가 됐네. 아. 누가 사갔어요? 누가 사갔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타이타닉호가 그러고 나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해양에 관련된 사고에 관한 법이라든지 뭐 안전법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1912년도에 사고 나고 1914년도 그 2년 후에 국제 빙상 페트롤이라는 그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그 뉴펀들랜드 지역 네네. 여러분들 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지도 보시면 캐나다 북 동쪽에 있는 맞아요. 유빙지대인데 네. 거기는 굉장히 유빙이 많아서 지나가는 선박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타이타닉이 솔직히 4월 14일 날 지나갈 때도 유빙 경고가 나왔어요. 조심하라고. 근데 그 당시 선장 이름이 존 스미스였는데 네네. 존 스미스 선장이 200만 마일의 그런 마일리지를 갖고 있던 베테랑.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아. 나는 예정된 시간에 뉴욕의 타이타닉을 난 정박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과속을 했대요. 너무 야심찼구나. 그러니까 과속을 하다 보니까 유빈과 충돌을 하게 됐다.
그렇군요. 그거 기억나세요? 이 영화 개봉한 다음에 2, 3년 후인가 네티즌들이 네. 이 영화의 결점 이래서 모든 과학적 오류를 다 뽑아가지고 그래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답하시오. 네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드카프리오가 북해 뉴펀들랜드 네네. 바다에서 깔아앉잖아요 마지막에. 네네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냉동 상태가 되면은 시신은 뜨게 돼 있다. 가라앉는 거에 대해서 답하시오. 영화적 상상력을 우리가 좀 허용을 해주죠. 그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답이 더 멋있던 것이 뭐라는데요?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영화는 아니다. 영화죠. 영화는 영화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매료된다고 하잖아요. 이 스토리가. 그렇죠.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책도 많고 영화도 사실 굉장히 많고 다큐멘터리는 뭐 세고 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그 에드워드 시대의 종말 뭐 이런 거예요. 시대적 배경. 네, 그러니까 이게 에드워드 7세 거야, 아마 7세. 에드워드 7세가 이제 1901년부터 10년까지 재위를 했었는데 영국에 그리고 그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러니까 전성기, 평화로웠던 시기, 전쟁도 별로 없고 영국이 뭐 가장 최고의 패권을 누리던. 네. 뭐 해상력 하면 또 그 당시 또 그렇죠. 영국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나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굉장히 세계가 막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변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급변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가 우리가 아주 평화롭고 행복했었던 찬란했던 낭만적인 시기로 기억하는 마지막이었다라고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전초가 되게 많았어요. 이미 뭐 노동자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들은 참정권을 달라고 시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던 때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계가 시대가 변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마지막 정점을 찍고 온 게 타이타닉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약간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똑똑하고 할 말 다 하는 노동자 계층의 사람으로 나오고 그게 반대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막 허세가 쩔고 무슨 뭐 사치도 심하고 가식적인 상류 측 사람들 대립하는 장면 그런 시대적인 묘사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또 그 타이타닉 침몰로 인해서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긴 것이 아시다시피 1912년에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하고 그쵸. 1914년도에 이제 그 빌헬름 2세가 또 뻘짓해가지고 또 아유 비스마르크 말 좀 듣지. 그러니까 왜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1세는 안 그랬어. 2세가 네. 비스마르크 어쨌든 1914년도에 1차 대전이 터진 다음에 우드로 윌슨도 고립주의가 아니라 참전을 하고 싶었어요. 1차 대전. 우리 밀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모든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915년도에 유보트가 네. 루시타니아호를 침몰시켜요. 그 영국 그 여객선을. 네. 그 당시 100몇 명의 미국 민간인도 타고 있었거든요. 이걸 계기로 1차 대전에 참전을 하자라고 마음 먹는 순간 독일이 바로 사과를 하면서 1차 참전 기회는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유보트가 무제한 그 공격 작전을 펼치면서 1917년에 드디어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네.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뭐랄까요? 미국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은 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의회나 미국 국내 정치는 우리 뭐하러 저기 왜 그냥 유럽 애들끼리 알아서 하려고 그러지 언제 쟤네들이 언제 잘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싫어했죠. 이전에는 벌써 미 스페인 전쟁 통해 가지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다 후루룩 짭짭 드신 상태예요. 네. 그 티오도르 루즈벨트가 조금 다른 케이스긴 그렇죠.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쪽은 정말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그 해군 뭐 이거에 뭐 독일 그리고 미국, 러시아 뭐까지 전부 다 이제 영국에 도전을 하고 특히 독일이 도전해 오는 것에 굉장히 겁을 냈었던 시기여서 그렇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영국의 정점을 찍고 제국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약간 향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헬름 2세가 네. 영국 따라잡는다고 해군력만 안 키웠어도 2차 대전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말 들으라니까요. 그래도 뭐 잘 나가면 또 그 생각하고 싶겠죠. 이름이 그렇죠. 뭐였죠? 그 트리피치였나?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뭐 밀떡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타닉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봤는데 뭐가 생각나세요? 짧게 한마디로.
그 영화상에서는 뭐 그 1등석 승객들이 다 먼저 보트에 타겠다라고 네네.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사료에 따르면은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오. 실천했다고 해요. 그 일단 원칙이 여성과 여성, 아이 아들, 먼저 맞아요. 태우자. 그리고 그 당시 영국 상류층의 1등석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우리가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고 저기 타는 이 차라리 여기서 죽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자.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썬킴 시네마 오늘은 타이타닉으로 함께했습니다. 썬킴 교수님,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